대서양을 횡단하던 배에 폭풍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곧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이 거세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파도는 거세고 그 무엇으로도 배를 구할 수 없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배에는 구명보트가 하나뿐이에요. 안타깝게도 한 사람만 탈 수 있어요. 선장은 어떤 승객에게 생존 기회를 줄지 결정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장 외에 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른 일부는 악당처럼 보이지만 너무 늦기 전까진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첫 번째 승객은 28살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 알렉스입니다. 그는 이제 막 첫 번째 국제 전시회를 열었고 그 전시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예술로 세상에 영감을 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지만 그 걸작들을 그린 건 수줍은 쌍둥이 동생이고 알렉스가 그의 빛나는 재능을 훔친다는 걸 말씀드렸나요? 다음은 임신 8개월인 23살 마리아입니다. 상당히 버릇이 없고 종종 불합리하게 행동하며 기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녀는 남편의 집으로 여행 중이지만 남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고 그녀가 남편을 계속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 순진한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65세의 과학자 마커스 교수는 유전자 치료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입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의 벽장 속에는 해골도 있어요. 그의 아내 주디스를 본 지 15년이 지났는데요. 마커스의 과학적 발견이 아내의 미스테리한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안나 박사는 34살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외과 의사죠. 의사로서는 성공했지만 부모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세 딸은 아빠와 함께 살고 있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78살의 테레사는 남편을 여의었고 성질이 곱지 않아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소년 마크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다른 승객들과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마크는 부모님과 해안에서 만나기로 했고 지금은 혼자 여행 중입니다. 부모님은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 아이를 점점 더 통제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 아이가 10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로봇 안드로이드인 알파3도 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탐험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으로 비상시 배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승객은 에밀리입니다.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은 30살이에요. 그녀는 힘있는 늙은 부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고 돈도 충분해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선장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 승객 한 명 한 명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승객들에게 왜 당신이 살아남아야 하죠? 라는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제 예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살아야 해요. 제 그림을 통해 보여줄 게 너무 많거든요. 마리아는 대답했죠. 내 몸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살아남아야 하는 건 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예요. 지금 미래에 재능 있는 의사나 예술가를 잃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목숨뿐만이 아니에요. 마커스 교수는 말합니다. 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에 가까워졌고 그 발견을 위해 살아야 해요. 안나 박사는 제 손이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증명했어요. 세상은 제 기술과 지식을 잃으면 안 돼요. 하고 말했어요. 노파는 제발 제 말을 이해해 주세요. 나는 오래 살았지만 남편의 묘를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크는 저는 아직 어린애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안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고요. 알파3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요. 에밀리는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젊고 아름답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장은 절망적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누구를 살려야 하고 누구로부터 이 기회를 빼앗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선실 안을 서성이며 주먹으로 벽을 치다가 그는 결정합니다. 승객의 가치를 추정하고 승객이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알렉스는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를 어디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한 진정한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마리아를 구한다는 것은 곧 태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두 생명이 사회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건 가정일 뿐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범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커스 교수는 과학 연구를 통해 사회에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지 않은데 연구를 마칠 만큼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안나 박사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생명을 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하겠죠.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생존 후보 중 한 명이에요. 동시에 그녀는 끔찍한 어머니이고 이는 딸들의 삶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거예요. 테레사는 살아있는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테레사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요. 마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는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그의 생존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기여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요. 알파3는 귀중한 기술 자원과 기능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으로서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진 못해요. 에밀리의 경우 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업적은 미미합니다. 반면에 그녀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만 데이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제 각 승객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볼 때 안나 박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선택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녀의 지식과 기술은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의 이익을 의미하죠. 하지만 선장의 선택을 살펴봅시다. 결국 모든 승객의 말을 듣고 시간에 쫓긴 남자는 에밀리를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왜 그런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답을 적어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답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각 승객이 자신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지만 선장은 특히 에밀리의 매력에 감동했습니다. 공리주의와 인본주의 측면에서 더 논리적인 후보가 있었지만 선장은 개인적인 감정과 선호도에 굴복했고 이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수수께끼는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논리나 공익보다는 자신의 동정심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감정과 개인적인 관계가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인사관리자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지원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후보자가 더 적합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이러한 현상을 유사성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승객을 구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정답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